안녕하세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제가 이걸 한 달에 한 번 촬영을 하기 위해서는 그 한 달의 기간 동안 많은 연구와 그리고 수정 작업을 거쳐서 여러분들에게 방송물을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저 역시 이 프로를 진행하면서 즐거움이 가득합니다. 여러분들만 행복해 하시는 게 아니라 저 또한 아주 행복합니다. 아, 나를 조금이나마 이해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구나.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오늘 회차로 회원수도 상당히 늘어나 있는 상태고 일부 영상에서는 무려 18,000대까지 올라가는 여러분들의 호응에 진짜로 감탄했습니다. 더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해서 매 회마다 배우실 수 있는 한 가지를 더해서 진지하게 더욱더 많은 자료를 준비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영상물을 제작하기 전에 보여드릴 게 하나 있습니다. 저는 20여 년 전에 저를 아주 좋아하시는 낚시인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조남은 이형옥 옹이십니다. 아마 살아계시다면 90대 후반이 되는데 저를 아껴주시면서 매번 오실 때마다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고 낚시의 역사 얘기 많이 해주신 지식인 낚시인입니다. 그분이 제게 어느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벌써 70이 넘었기에 우리 집에 있는 낚싯대들이 하나 둘씩 어느 날 보면 없어져. 서재에 있는 것들이 없어지고 그러는데 내가 하나를 꼭 숨겨놓은 게 있어. 이걸 없어지기 전에 당신에게 줘야겠어 하고 제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분은 이 낚싯대를 주시면서 자기가 낚시를 평생 좋아하면서 가장 추억이 많이 담겨있는 낚싯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이 대학을 졸업하고 첫 직장에서 월급을 탔는데 제일 사고 싶었던 게 낚싯대라 합니다. 그래서 낚싯대를 샀습니다. 그 연도수는 대략적으로 1960년대 중후반이 되겠습니다. 그분이 67년이나 8년 정도 될 거라고 예상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으로부터도 거의 50년이 넘어간 낚싯대입니다. 근데 이 낚싯대는 아쉽지만 국산은 아닙니다. 60년 가까이 돼가는 이 낚싯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절 대나무 낚싯대입니다. 짤막하고 그리고 도자기 또는 그림을 넣어서 아주 이쁘게 만들어진 낚싯대입니다. 그 당시에 그분의 첫 월급이 얼마였는지는 모르지만 첫 월급을 다 넣고 산 낚싯대라 합니다. 낚싯대 제조 이름은 기홍입니다. 이 용자 같습니다. 이 낚싯대는 인터넷에 검색해도 아마 나올 겁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 드문 낚싯대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하나씩 꺼내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낚싯대가 되어 있습니다. 낚싯대는 2.5칸대입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2.5칸입니다. 일본 낚싯대이기 때문에 척으로 되어 있죠. 더욱더 재미난 것은 요 초리대입니다. 가장 힘든 초리대입니다. 얼핏 보기에 가까이 보시면은 꼭 솔리드 같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60년대 후반에는 솔리드라는 게 없었습니다. 솔리드 카본 탑이 없습니다. 이 솔리드 탑 같아서 저는 그렇게 알고 이걸 나중에 수리하신 거 아닙니까? 라고 여쭙습니다. 그 전에 내가 본 것은 끝에가 대나무였습니다. 근데 이거는 전혀 다른 게 붙어 있길래 당시에 최첨단의 솔리드 제품이 들어간 줄 알았습니다. 제가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에게 퀴즈 하나 드리고, 솔리드 또는 카본 아닙니다. 무엇일까요? 자, 이 낚싯대 제가 아주 귀히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대낚시에 대한 염원, 그분이 저에게도 많은 대낚시에 대해서도 가르쳐 주셨고 이론도 설명을 해주셨고 했는데 갑자기 여러분들에게 이 귀한 낚싯대를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낚싯대는 사람에게 행복을 주는
도구입니다. 낚싯대가 주는 행복은 진짜 그 힘새 그 맛, 거기서 떨려오는 힘의 전달이 내 팔뚝까지 전해올 때 그 느낌, 이게 바로 낚시의 행복을 느끼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 영상물은 낚싯대가 아니고 찌입니다. 낚싯대는 몸으로 힘을 전달하는 파이팅의 상징물이긴 하지만 멋진 찌오름의 섬세함을 통해서 우리의 뇌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찌입니다. 그래서 우리 올림 대낚시의 하이라이트는 찌입니다. 찌오름입니다. 고기 한 마리 잡는 파이팅의 맛도 있지만 모든 것이 복합되지만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는 것은 무리로 두둥실 떠오르는 찌입니다. 그 찌를 보면서 우리는 긴장하기도 하고 희열을 느끼기도 하고 아쉬움을 갖기도 하고 라고 마음속에서 소리치기도 하고 탁 잡아챘을 때 거기에 걸려오는 고기의 느낌은 파르르 떨게 합니다. 불꽃이 반딧불이 마치 외부의 어떤 벌레, 어떤 곤충들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파르르 하고 지 맘대로 파르르 떨어대면서 공간에서 불빛을 그려낼 때 그것을 동영상으로 촬영할 때 그 불빛은 예술적이 수밖에 없습니다. 일부러 그리려도 그 그림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순간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매번 느끼는 찌부를 보는 느낌 얼마나 행복합니까? 바로 그 찌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찌를 알기 위해서는 찌의 대표적인 부분이 몸통입니다. 몸통 없이는 찌가 의미가 없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솥대에는 시그널식으로 눈금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그 눈금자를 움직이게 해주는 것은 몸통입니다. 그 몸통을 움직이게 해주는 건 당연히 추이고 그리고 그 추에 달려있는 건 당연히 목줄과 바늘입니다. 그 바늘 끝에는 모든 물고기들이 탐낼 수 있는 미끼를 달아놓습니다. 미끼가 무슨 뜻입니까? 유인하고 고기가 먹게 해서 그 속에 숨겨놓은 것이 있는 유인제 역할을 하는 그러한 무서운 도구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끼라고 얘기를 합니다. 고기 잡는 미끼, 밑밥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바로 그 미끼가 최초에 움직일 때 추가 움직이고 추가 움직일 때 그 원줄을 따라서 파장을 일으키면서 주파수 형태로 파장을 일으키면서 계속해서 찌로 힘을 전달해 줍니다. 힘을 전달해 주면 그 찌는 그 힘을 받아서 자기가 뜨고자 하는 힘으로 전환시켜서 계속 오르게 됩니다. 이 찌의 몸통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부력과 저부력, 긴 찌, 짧은 찌, 또한 몸통의 크기가 횡으로 퍼져 있느냐, 종으로 길어지냐, 이것들이 다 작동하는 원리가 조금씩 과학적 원리가 다르기 때문에 찌 오름의 맛도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완벽하게 느끼시게 된다면 아마도 지상 최고의 낚시꾼이 되실 겁니다. 자기만의 낚시, 그걸 즐길 수 있는 것은 바로 내가 사용하는 도구들의 원리와 내가 사용하고 있는 도구들의 이치들, 자연 원리, 그리고 공학적 이치, 이런 것들을 접합시켰을 때, 그런 것들을 선택해서 내가 사용할 때 거기서 찾아오는 행복은 훨씬 커집니다. 진짜로 즐거움을 더 높여줄 수 있고 농도를 더 높여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6회에 걸쳐서 연재물을 내보냈던 것은 2단 입수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8회차부터 찌의 사형태, 몸통의 사형태가 찌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것을 더 깊숙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최대한 이해하시기 쉽도록 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잔소리가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잔소리는 여러분의 머릿속에 기억에 남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지난번에 2단 입수에 대한 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어렵지 않은데 제가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한 것 같고 그리고 복잡하지 않은데 너무 복잡하게 설명한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리해 드릴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2단 입수에 대한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왜? 경우의 수가 다른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2단 입수로는 가장 주된 이유는 이미 누차 설명을 드렸듯이 이쁜 입질과 그리고 걸림의 확률을 높여주기 위한 겁니다. 2단 입수로 찌를 맞추시게 되면 허수보다 실제적으로 챔질 시 걸리는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이유는 힘이 추에서 응축되지 않고 바로바로 찌에 전달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서는 채비로 하면 되지 않냐? 물론 됩니다. 그거와는 또 다릅니다. 어떠한 채비이건 어떠한 찌이건 2단 입수를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은 느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에 접근하실 수 있습니다. 그걸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불교계의 니르바나의 단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바로 그 2단 입수를 터득하고 낚시의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데 큰 도움이 됐기 때문입니다. 2단 입수의 진술을 완전한 이론과 이치를 느끼고 섭렵하고 여러분 앞에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서도 2단 입수만 생각하면 찌 올라오는 모습이 저절로 생각이 납니다. 어제도 어떤 부부께서 낚시 오셔서 그거에 대해서 잘 안 된다 하셔서 현장에서 맞추는 모든 것을 정리해서 즉석에서 맞추는 거를 시범으로 보여드렸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말로 하면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그 간단한 거를 다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째, 2단 입수는 대략적으로 3단계로 맞춰서 2단 입수를 유도하시면 됩니다. 처음서부터 2단 입수를 만들기 위한 찌 맞춤은 어디냐? 힘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절대 가능성이 10%도 안 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인 찌 맞춤으로 맞추십시오. 케미고무 하단 맞춤만 하십시오. 바늘 없는 상태의 하단 맞춤을 현장에서 하시면 다 필요 없습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하셔도 중간 이상은 가십니다. 다음의 단계에 수심을 맞춥니다. 수조통에서 1단계를 맞추고 나가신 분은 현장에 가서 다시 그냥 던지셔도 됩니다. 던지셔서 수심을 찍으십시오. 수심을 찍는다가 2단계입니다. 한 마디만 나오게. 그럼 약 1.5에서 2cm 정도 됩니다. 케미고무 하단에서 1.5에서 2cm로 찍으면 어떠한 경우에도 추가 바닥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시다면 그 상태에서 바늘을 답니다. 바늘을 달아서 던져보시면 그대로 쑥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들어간 상태에서 찌가 일정만큼, 일정이라는 것은 목줄의 길이에 따라 틀립니다. 보통 5cm, 6cm 기준으로 했을 때 5cm 정도 나온 상태에서 그 정도가 나온 상태에서 찌가 섰다가 어떤 형태로건 섰다가 들어가면, 섰다가 빨리 들어가고 늦게 들어가고 섰다 들어가면 그건 그때부터는 2단 입수의 형태로 진입한 겁니다. 그러나 그걸 정밀하게 맞추기 위해서 수심을 맞춘 다음 바늘을 달아서 던져서 어떠한 형태든 찌가 섰다 들어가면 찌가 섰다가 들어가면 목줄의 길이만큼 쓰게 됩니다. 보통 3마디, 2마디 반, 3마디. 야간에 보일 때는 이거보다 2배로 보이죠. 반사광 때문에. 주간에 보시면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서서 이런 속도로 3에서 5초 사이에 이런 속도로 들어가면은 아주 잘 맞춰진 찌인데 그걸 맞추기 위해서 지금 서서히 조금씩 편추나 또는 세링을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제거해 주시다 보면 처음에 섰다가 그냥 들어가고 처음에 섰다가 조금 더 천천히 들어가고 처음에 섰다가 아주 천천히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모르게 들어간다. 톱이 가늘수록 그렇습니다. 톱이 굵으면 들어가는 모습이 보이는데 톱이 가늘면은 아주 천천히 들어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들어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의심이 생기시고 조금 지나다 보면 어느덧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 또한 수심에 따라 목줄의 길이에 따라 차이는 있습니다만 약 3에서 5초 사이에 서서히 들어가게 됩니다. 찌가 섰다가 하나 둘 셋 정도 섰다가 다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정도 들어간다면 아주 잘 맞춰준 찌입니다. 이것이 들어가는 속도는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뒷줄의 처짐 현상으로 나타나는 새로운 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뒷줄이 굵으면 좀 빨리 들어갑니다. 뒷줄이 가늘면 아주 천천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뒷줄이 처짐이 크냐 작으냐가 마지막 2단의 입수 속도를 좌우합니다. 그걸 착각하셔서 왜 그게 안 되지? 라고 착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하시다 보면은 조금 더 무겁다 생각하면 살짝 밀어주시면 됩니다. 칼을 눕혀서 편추를 사용하신다 할 땐 아주 작게 잘라주시면 됩니다. 봉추를 사용하실 경우는 봉추에서 한쪽을 약간 껍질을 벗겨서 모서리 부분을 살짝 잘라줍니다. 그렇게 하시면은 그 예술적 찌 들어가는 입수 속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복잡한 채비 이런 것들을 다 일시에 섭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채비들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2단 입수를 봉추에 적용하든 여러분들의 스위벨 채비에 적용하든 편대라고 말씀하시죠. 편대 채비에 적용하든 어떠한 형태의 찌 입수 자세에서도 그 형태를 유도하시면 입질은 전혀 달라집니다. 단 바닥에 반드시 추는 닿아야 한다라는 대전제입니다. 마지막 3단계로 그러한 형식으로 조절하시면 세 번째 조절하시면 됩니다. 3단계에서 정밀하게 맞추실수록 찌는 정밀하게 들어가고 이쁘게 들어가고 안착하는 모습도 진짜 예쁩니다. 이런 찌 맞춤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정성을 들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꼭 완성하셔서 찌 맞춤의 행복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9회차 촬영분에서 우리는 찌의 4형태의 분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찌의 4형태의 분류는 몸통을 중심으로 한 분류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다 분류가 되면 내림낚시, 중축낚시, 바닥올림 낚시 어떤 낚시의 형태건 그거를 기준으로 설정을 해서 낚시를 하시면 다 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동그란 찌와 막대형 찌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데 동그란 찌를 내림할 때 쓰면 잘 안 됩니다. 순간적으로 빠는 힘의 찌에서 전달이 와서 찌가 잡아먹고 못 올라옵니다. 저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막대형 찌들을 쓰는 겁니다. 바로 출발하는 힘이 작기 때문에 찌가 빨리 반응할 수 있는 막대형 찌를 쓰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반대로 깊은 수심에서 찌를 쓰는데 막대형 계열의 찌를 사용을 해서 하면은 찌 오름이 불규칙합니다. 잘 안 됩니다. 특히 저부력을 쓰면 더더군다나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충이나 내림의 경우도 수심이 깊은 곳을 쓰실 때는 추를 작게 쓰지 않습니다. 반대로 깊은 물에서 우리가 사용을 할 때는 그래서 찌를 배가 나와 있는 찌를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꼭 이 찌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는 변형 종축형에 해당이 됩니다. 왜? 옆에 어깨 넓이를 수직으로 깎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형태로 분류를 해놓는 이유는 찌에 선택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겁니다. 낚시를 할 때 사냥을 갈 때 내가 오늘 엽총을 쓸 것인가, 공기총을 쓸 것인가, 아니면 단발총을 쓸 것인가, 아니면 산탄총을 쓸 것인가의 개념과 같습니다.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낚시의 즐거움도 그 선택 한 번, 오늘 내가 요찌로 멋지게 한번 낚시를 구사해봐야겠어 하고 변형 종축형이나 변형 횡축형이나 어떤 것을 형태를 하나 선택을 해서 그 낚시를 하셨을 때 주는 즐거움이 다를 수도 있고 또는 전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바꾸셔야죠. 바꿔서 해보면 갑자기 또 됩니다. 아하 하는 거를 아시게 될 겁니다. 다시 한번 칠판을 보고 오늘 이 칠판을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이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이 칠판 앞에서 제가 또 다른 낚싯대 하나를 들고 왔습니다. 아까 건 2절이었고 요건 3절입니다. 예전에 대나무들을 마디마디를 통에다 집어넣기 위해서 2절짜리와 3절짜리 두 가지가 대표적으로 있습니다. 요건 3절짜리입니다. 이것도 이용옥 선생님께서 주신 물건인데 당시에 그래도 비싼 물건인데 이건 국산 제품입니다. 이건 아마 70년대쯤 나왔을 거로 추정을 합니다. 이 두 개의 낚싯대가 주는 의미는 상당히 큽니다. 이것도 지금 보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없는 분이 대다수 보지도 못한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이게 바로 한때 유명세를 떨렸던
3절짜리 낚싯대입니다. 보십시오. 이거 70년대 나온 낚싯대 대나무입니다. 대나무 껍데기를 깎아서 초리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 힘을 보강하기 위해서 합사로 코일을 감아서 힘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잘 부러집니다. 전혀 다르죠? 오늘은 바로 이거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찌의 형태의 분류를 4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변형, 종축형, 부력. 변형, 횡축부력형. 횡축부력형, 종축부력형. 크게 2가지에서 더 변화를 줘서 횡축과 종축의 변형을 줘서 총 4가지로 분류를 합니다. 횡축부력형의 단점을 종축부력형의 장점을 대입시킨 게 변형 횡축형이고, 종축부력형의 단점을 횡축부력형의 장점을 가미시킨 게 변형 종축부력형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2개가 계속 변형이 돼 들어오면 결국은 가운데 혼합형으로 전환하는 것이죠. 제 겁니다. 제가 의장 등록을 낸 찌의 형태입니다. 이러한 찌의 4분류라는 중요한 이유는 바로 어깨의 넓이의 차이입니다. 어깨의 넓이가 넓죠. 어깨의 넓이가 좁죠. 어깨의 넓이는 곧 저항에 해당이 됩니다. 이 폭의 크기가 저항에 해당되는데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이런 형태의 것들은 주로 고부력형을 쓰고자 할 때, 그리고 큰 고기를 잡고자 할 때, 이런 용도로 주로 사용이 되고, 이런 것들은 저수온기 또는 작은 고기들, 특히 붕어를 잡을 때 빨리 올라옴보다 민감함성을 중요시 여기고, 민감하더라도 많이 올라오기보다 정밀하게 올라와주기 희망할 때는 종축형의 찌를 사용하게 됩니다. 저수지 유려터의 경우는 고기들이 향어터가 많이 있습니다. 향어터의 경우 이런 것을 사용을 하지만 나중에 입질 상태가 불량하고 좀 더 강한 입질과 표현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변형 횡축형으로 갑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상호 보완되는 힘의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 힘의 작용의 원천은 바로 추입니다. 이 추의 영역은, 추가 여기 있다면 수평 영역, 수직의 영역으로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추는 고기가 입질을 하게 되면 최초에 움직이는 건 수평 영역으로 갑니다. 그리고 운동관성이 형성이 되면 수직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결국은 이런 Z축, 공간 개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게 추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제1 균형의 역할, 밸런스의 역할입니다. 수직의 Y축에 해당되는 이것과 이것의 균형, 바로 2단 입수의 맞춤을 하신다는 논리가 여기서 출발합니다. 2번째, 요 추가 바닥에 있으면서 목줄과 바늘을 잡아줍니다. 바늘은 곧 밥을 붙잡아줍니다. 이러한 것을 안정적으로 해주는 수평 안정의 역할을 합니다. 즉 앵카의 역할입니다. 배에서 앵카가 있으면 배가 안 움직이고 매달려 있듯이 이동하지 않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앵카의 역할은 추의 크기가 하는 것이고, 수평의 역할은 찌와 추와 서로 제로화시키는 작업입니다. 그걸 다시 정리하면 수직의 균형을 위해서 Y축 운동관성을 제대로 활동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2단 입수라는 걸 여기서 맞춥니다. 앵카의 안정을 주면서 X축의 이동의 정지관성을 쉽게 깨지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는 분할채비라는 걸 적용하게 됩니다. 찌 맞춤을 정밀하게 하게 되면 앵카의 역할도 작아지지만 대신 민감성을 가미해주기 때문에 좋은 겁니다. 거기에 분할채비를 적용을 하시면은 바로 수평의 안정에 목줄 바늘 미끼가 움직일 수 있지만 안정 작업까지가 0점이고 마이너스가 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X축의 정지관성이 쉽게 깨지게 됩니다. 이 정지관성이 쉽게 깨지면은 Y축으로 이동하는, 추가 Y축으로 이동하면서 공간 Z축으로 이동하는 공간의 이동이 형성이 되고, 그 공간으로 이동하는 각도, 요 안에 있는 각도, 세타, 이
X축의 공간과 Z축의 공간의 이 안의 각도가 얼마의 형성이 되냐에 따라서 찌에 올라오는 속도가 달라지고 올라오는 높이가 달라집니다. 이것으로서 찌의 4단계 몸통의 분류를 설명을 마치겠고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찌를 맞추고 찌의 분류까지 연구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행복을 만들고 멋진 찌오름을 만들어서 내 눈이 행복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찌를 보면 내 눈이 행복해지고 내 눈에서 가장 가까워서 있는 신경인 뇌에서 빨리빨리 반응을 해줍니다. 바로 오감이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처음이 시각요소입니다. 만져보기도 하지만 시각요소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기에 연재되는 모든 내용들은요, 여러분들의 인터넷에서 찾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로 이 내용들은 제가 2002년부터 써온 글 약 200편 이상의 글들을 다양한 각도로 분석하고 접근한 이야기식으로 만든 영상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홈페이지나 웹이나 어디서 포털 사이트에서 대표적인 것이 금붕어에 처음으로 제가 글을 쓰기 시작을 했던 게 2002년도입니다. 지금도 그 포털 사이트 낚시사랑과 이 금붕어를 에코맨으로 검색하면 제 글들이 그래도 몇십 편 정도가 남아있더군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더 좋은 얘기들을 많이 안내해드리고 정리해드릴 겁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할 주제의 내용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롭게 등장하는 찌에 대한 두 번째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찌의 몸통을 열심히 설명한 이유의 연결입니다. 찌의 몸통은 부력의 주체입니다. 찌 전체의 부력은 몸통으로 발생합니다. 일부의 사람들은 찌 톱에도 튜브를 사용해서 부력을 만들어서 사용하는 사람도 있고, 찌 다리에도 부력을 달아서 2단 부력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과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물리학의 원칙입니다. 만유인력에 위배되는 원칙은 원칙이 아닙니다. 모든 힘은 지구 중심으로 갑니다. 그 반대되는 것이 뜨는 힘이고, 그 중심으로 들어가는 게 중력, 비중, 이런 무게의 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무시한 상태의 중력과 부력의 얘기를 하는 것은 만유인력의 법칙에 어긋납니다. 사과는 반드시 수직으로 떨어집니다. 이 부분은 몸통의 부력의 크기가 클수록 그 떨어지는 사과도 큽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기준으로 하고 부력의 크기와 일체되는 그 무게들이 춥니다. 총부력의 주체는 바로 몸통이고, 그 몸통의 크기에 따라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적용되는 추가 바닥으로 들어가서 아까 설명드린 앵카의 역할과 그리고 찌를 잘 맞춰줘서 밸런스의 역할을 하는 두 가지의 영역으로 정리가 됩니다. 근데 이 총부력의 주체는 분명히 덩치, 크기이긴 맞지만은 체력 자체가 부력이죠. 그리고 그 넓이의 크기가 횡축의 크기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횡축으로 어떻게 찌가 자랐느냐에 따라서 그 모양이 크게 달라집니다. 변형형으로 자랄 때 종축으로 키워줬고, 병축으로 키워줬을 때도 이렇게 된 형태와 이렇게 된 형태의 부력의 어깨의 넓이는 비슷하지만 두 개의 어깨의 넓이는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죠. 이 어깨의 넓이의 저항이 어느 게 더 큰가, 크게 나타나는가입니다. 똑같이 크더라도 어느 게 더 부드럽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똑같은 저항의 크기는 올라갈 때 수면에 닿으면서 걸리는 힘의 크기는 수평으로 많이 벌어졌지만 위에 유선형에 유도되는 것이 없는 이렇게 일자형으로 접시형 찌도 있죠. 이 세 개의 찌를 보시면은 이게 엄청 큽니다. 물론 고부력이죠. 이게 작습니다. 저부력이죠. 상대적 저부력입니다. 실제로는 저부력이고요. 이게 조금 중간의 사이즈입니다. 이 세 가지 형태는 어깨의 넓이가 있는 만큼 어깨 넓이가 있는 것보다 또 올라올 때 찌가 부드럽게 올라오는 요소들은 위에
유도입니다. 바로 저항의 크기를 부드럽게 해주는 거죠. 그 모든 저항을 여기서부터, 위에서부터 진입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부드러운 유체 저항이 생기죠. 이거는 거친 유체 저항이 생깁니다. 위에 유입 부분이 작기 때문에, 유도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변형으로 나가면 이렇게까지 나가게 되죠. 자, 올라올 때 어느 게 더 부드럽게 올라오겠습니까? 조금 작습니다만, 여기서부터 유도에서 내려오는 거기 때문에 아주 부드럽게 솟아오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의 찌들도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형태의 찌는 위에 어깨가 넓으면서 각도가 가파릅니다. 저항이 수직으로 달려서 이런 거를 이런 찌로 사용하게 되면 찌가 약간 흔들리게 됩니다. 여기서 저항이 일정하게 걸리지 않기 때문에 찌가 빨리 솟거나 고기들이 빨리 상승을 해가지고 힘이 발생하면 저항이 여기서 탁탁 걸려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위에가 띠뚱거릴 수 있습니다. 물론 찌가 길면 더 심하고 짧으면 덜합니다. 이런 조그만 차이들로 찌 오름의 속도나 각도의 변화가 많이 있습니다. 총부력은 찌의 몸통의 굵기입니다. 그래서 총부력의 주체는 순부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깨 넓이의 각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형태로 또는 거꾸로 이렇게 사용하는 찌들도 있습니다. 거꾸로 찌라고 얘기도 하는데 올라오는 걸 중심으로 할 땐 이게 맞고 내려가는 부드러움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게 맞습니다. 이런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어깨 넓이와 각도는 그런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찌의 총 길이에 대한 것입니다. 찌의 총 길이는 요즘 80, 심지어 1m 20 이런 것도 사용을 합니다. 긴 찌는 부력이 받쳐줘야 합니다. 긴 찌를 사용하려면 부력도 커져야만이 밀어 올릴 때 안정적으로 찌가 올라올 수 있다. 만약에 긴 찌를 썼는데 2호추 달리는 찌를 썼다. 사선채비 그런 것들 하시는 분들 그렇게 쓰시기도 하죠. 그건 그거대로의 낚시이지만 저희는 정석의 올림 낚시에 대한 얘기만을 지금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론을 배제하겠습니다. 그래서 긴 찌를 쓰기 위해선 부력을 높여주셔야 된다. 솥대의 굵기가 굵으면 부력도 높아주셔야 됩니다. 솥대는 굵으면서 추는 작게 달리는 찌는 멍텅구리 찌가 됩니다. 찌가 올라오다 말고 들썩하다 말고 한두 마디 올라오다 맙니다. 물론 10번에 한 번은 고기가 약간 맛이 간 고기들은 들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 그것은 이론에 위배됩니다. 긴 찌를 솟아 올리게 하기 위해서는 부력도 커져야 한다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찌의 몸통도 커져야 한다는 겁니다. 찌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가 하면 찌가 올라오면 올라올수록 찌 솥대에 있는 최적은 그대로 물 밖으로 노출이 됩니다. 노출이 되는 순간 이 최적이 줬던 부력은 없어집니다. 그것이 어느 정도 올라올 때까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지만 반 이상 올라오면 상당히 많은 무게가 됩니다. 0.몇 g 정도의 수준, 보통 톱의 30 정도, 0.25g이 차지하는 부력입니다. 그것만큼의 부력이 중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찌를 많이 오기를 희망한다면 찌의 길이에 비례해서 중력도 올려줘야 한다. 최소한 80cm 찌가 되려면 4g 이상, 5g대 이상으로 올라가 주셔야 됩니다. 더 올라가도 상관없습니다. 그걸 3g대에서 80을 쓴다 그러면은 분명히 찌는 긴데 찌는 많이 안 올라오니까 찌의 효과는 없고 걸리적거리기만 하고 낚시 방해가 됩니다. 그 부분이 찌의 길이가 미치는 영향입니다. 다음은 소재에 따른 비중인데요. 예전에는 소재가 많이 개발되지 않아서 갈대나 종축형 찌들을 만들 때 갈대나 또는 그 공작 깃털이나 이런 비중이 좀 가벼운 것들을 쓰려고 꽤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나노까지 발포 소재로 발포 수지로 찌를 만들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거의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나 발포 수제도 역시 찌는 약합니다. 몸통이 약하기 때문에 잘 부러집니다. 물은 안 먹는다 하지만 부러진 찌가 의심되기 때문에 낚시하는 재미가 안 납니다. 그래서 발포 수제의 찌들은 거의 횡축형 찌가 됩니다.
거의 횡축형 찌들이 발포 수제의 주력 찌들입니다. 발포 수제 찌를 길게 잘 안 만드는 이유는 바로 쉽게 부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재에 따른 비중은 발포 수제만큼 좋은 것은 없습니다. 진짜 좋습니다. 그러나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점. 횡축형 찌를 발포 수제로 만들어도 날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찌 끝부분이, 양 몸통 끝부분이 쉽게 깨집니다. 위아래에 저항이 시작되는 지점들이 유선을 만들 때 쉽게 부러집니다. 뭐 큰 영향은 주지 않지만 정밀한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애를 먹고 이것 때문에 낚시 안 되나 보다 하고 핑곗거리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분이 낚시를 하시면서 스카치 테이프 좀 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뭐에 쓰시려고요? 찌 좀 떼우려고요. 과연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찌를 떼우는 것이 옳은 것일까요? 근데 공교롭게 그것이 그 이튿날 아침에 물에서 건져왔습니다. 보니까 스카치 테이프가 붙어 있습니다. 절대 의미가 없습니다. 저항만 늘어나고 가져오시라, 내가 정비를 해드리겠다, 만들어드리겠다, 쓰실 수 있게 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가져오시지 않으시고 결국은 스카치 테이프를 붙여서 사용을 하셨더라고요. 고기가 끊고 나간 거죠. 그럼 왜 고기가 끊고 나갔을까요? 그 부력을 맞춰주고 제대로 저항을 맞춰주지 않았기 때문에 찌가 무거워진 거죠. 그리고 저항이 생기는 거죠. 찌가 많이 안 올라온다는 얘기는 끌고 갈 수 있는 여지가 많다는 겁니다. 쭉 끌고 가버리니까 직선 상태가 되면 큰 고기들이 걸리면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찌들을 수리하실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하나 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카센터나 어디 가도 문방구에서도 팝니다. 마커 페인트라고 있습니다. 페인트 마커라 그러기도 하고 마커 페인트라고도 하는데 이거는 페인트인데 페인트를 액상화시켜서 해놓은 겁니다. 잘 흔드셔서 하시면 광택이고 모두 다 살아납니다. 자동차 수리 약간 기스가 났을 때 사용하는 그 제품입니다. 똑같습니다. 찌를 잘 말리셔야 됩니다. 말리시고 위에다 대고 한 번, 두 번, 세 번 도포를 해주시면 쉽게 깨지지 않습니다. 단 잘 말리셔야 됩니다. 찌 안에 수분이 남으면은 나중에 터집니다. 잘 말리신 후 며칠 지난 다음에 다시 살살 칠하시면 훌륭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강력 페인트이기 때문에 사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리는 것 중에 찌의 길이가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찌의 길이는요, 무게중심의 변화를 줍니다. 탑이 길면 위쪽이 너무 길어서 찌 입수 자세가 기울어서 들어갑니다. 이 무게중심은 찌 상승 속도하고는 관계없습니다. 근데 톱의 길이는 입수하는 자세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래서 톱이 지나치게 길면은 찌 다리 부분도 더 길어야 되거나 무게가 주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균형이 안 맞아서 찌가 입수할 때 뒤뚱거리거나 기울어서 들어갑니다. 이 점 꼭 참고하셔서 찌의 균형을 봐주십시오. 이제 찌다리에 대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이 찌다리는 공기통으로 만든 것도 있고 또는 찌다리를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가벼운 소재로 사용하시는 것도 있고 카본, 솔리드 등 다양한 굵기로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굵은 게 좋으냐, 가는 게 좋으냐, 긴 게 좋으냐, 짧은 게 좋으냐, 속이 빈 게 좋으냐, 아니면 속이 꽉 찬 게 좋으냐. 균형에 대한 부분입니다. 찌다리가 찌오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찌다리가 무거우면 순부력이 떨어진다는 거. 찌다리에 부력을 집어넣으면 어느 정도 올라왔을 때 균형이 깨진다는 거. 왜? 부력이 밑에 대롱 속에 있는 부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찌다리가 짧으면 무게 균형이 위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입수 자세가 아주 불량하다는 겁니다. 찌다리는 찌 전체의 부력과 비례를 해야 됩니다. 가늘면 잘 부러지고 그럼 가는 것이 가늘게 해주면 좋을 거 아니냐. 무게 균형을 맞춰줘야 합니다. 다리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은 찌가 흔들리고 입수 자세가 불량하고 누워서 들어가고 특히 중요한 것은 찌다리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찌가 상승할 때 어느 정도의 높이가 올라오면 찌가 수직으로 서서 올라와야 되는데 희망사항인데 실제로 발생하는 일은 올라오면서 점점 상부가 무거워지니까 여기 케미가 있죠. 뭐 여러 가지 부장품들이 있으니까 무거워집니다. 찌가 이러고 올라옵니다. 더군다나 고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찌도 같이 따라가는데 여 미의 부분이 기울어 버립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올라옵니다.
과연 많이 올라올까요? 많이 못 올라옵니다. 찌가 기울면은 여기서 다시 저항이 생깁니다. 수직일 땐 저항이 안 생기지만 이 상태에서 찌가 올라오면서 옆으로 이동하면서 이렇게 올라오면 찌가 올라오다 들어갑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밑에 있는 추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찌의 균형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추가 맞춰져 있는 찌는 그냥 있을 때는 수직 상태입니다. 움직일 땐 작용하는 힘이 달라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올라오기 시작하면 서서히 기울게 됩니다. 균형이 안 맞으면. 이 찌의 경우도 찌가 부력체를 밑에 달았고 아주 이쁘게 만든 잘 만든 찌인데 이렇게 하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다리가 짧습니다. 무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상단으로 확 기울죠. 몸통에서 상단으로 들어가니까 당연히 올라오면은 힘이 연결되면 이렇게 올라와야 하는데 힘이 올라오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당연히 찌의 오름이 불규칙하고 찌가 자꾸 자빠집니다. 이런 부분을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몸통의 3분의 1 지점이 무게중심점이 잡히는 찌가 가장 안정적이다. 근데 이게 막대형 찌의 경우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찌 다리 부분을 항시 무겁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찌를 많이 만드시는 어르신들, 업체들은 그 정도쯤은 이미 다 소비자를 위해서 배려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찌다리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캥거루 꼬리와 같다. 캥거루가 들고 뛸 때 만약에 두 발로 뛰면서 극빠른 속도로 이동하면서 캥거루가 꼬리가 없다면 무게중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캥거루가 들고 뛸 수 있는 힘을 여력은 균형을 잡아줄 수 있기 때문에 뛸 수 있다. 그 역할은 꼬리, 캥거루의 꼬리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저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찌의 마지막 도장입니다. 찌를 보면 다 반짝반짝합니다. 근데 개중의 찌들이 거친 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반짝반짝한 게 좋으냐, 거친 찌가 좋으냐? 당연히 반짝반짝한 게 좋죠. 그건 표면 저항입니다. 표면이 거칠면은 거기서 저항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표면은 항상 깔끔하고 깨끗해야 됩니다. 그래서 표면이 깨끗하게 도장된 찌를 쓰셔야 됩니다. 그거는 찌, 솥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솥대에 복잡한 거 달아놓은 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복잡한 걸 달아놓으시게 되면은 찌가 그거 올라올 때마다 그거 치고 나오면서 자꾸 찌가 섭니다. 그러면 물고기 이물감을 느끼게 됩니다. 부드러운 상승을 방해합니다. 이제 총정리를 하겠습니다. 몸통 4분류를 했고 몸통에 따른 솥대와 찌 다리의 역할 그리고 그 자재들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것인가 어떻게 생긴 게 더 좋은 것인가 무게 균형은 대략적으로 어떤 게 중요한 것인가 얘기했습니다. 찌 맞춤이 제 아무리 좋게 맞춰도 원하는 찌 오름을 구경하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솥대가 가늘면 주간 낚시하실 때 시인성이 나쁘기 때문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직경이 굵으면 유체 저항에 자체 저항에 문제가 생기고 표면이 거칠면 또 저항이 생기고 장식용품은 무게 균형에 영향을 주고 특히 대롱찌 같은 경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거의 대롱찌였습니다. 대롱찌. 이건 중층에서도 많이 사용을 하죠. 자체 솥대에다가 공기통을 집어넣으면 올라올 때는 저항거리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내려갈 땐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이미 무게를 다 적용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입질의 형태에 따라서 솥대를 그런 대롱 타입으로 사용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우리 올림낚시에서는 대롱을 길게 사용하는 것은 백해 무익입니다. 찌가 올라오는데 부담만 느끼기 때문에 어쩌다 한번 많이 올라올 수는 있지만 늘상 편안한 찌 오름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그 속에 공기통이 있어서 공기 최적, 자체 무게가 밖으로 나면서 최적이 점점 커지기 때문에 찌 오름에 방해가 됩니다. 이물감을 느낍니다. 노지의 경우는 그것도 찌 잡아뜨리기도 합니다. 물고기들이 경험하지 않은 세계에서 무방위 상태로 바닥에서 먹이를 먹고 올라오기 때문에 찌가 자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올라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정교한 낚시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 찌의 4분류 단계에서 나오는 찌의 세부적인 찌다리, 몸통, 솥대 이 세 가지의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선택을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부력과 온도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순부력은
수온이 상승하면은 변합니다. 여러분들이 찌를 겨울에 맞춰놨는데 여름에 사용하시면 그 찌는 어떻게 될까요? 가벼워집니다. 말라서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들 하시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체적의 변화가 생겨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찌를 물에 적응을 시킨다 하고 선배님들이 말씀을 하시죠. 30분 이상 물에 적응을 시켜야 찌가 적응이 된다. 온도에 적응해서 된다. 그 얘기는 찌의 부력이, 몸통의 부력이 변화가 생긴다. 물론 붙어있는 공기 방울 이런 것들이 다 없어지면서도 있고, 그리고 일부 약간의 표면에 침투해야 하는 수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는 수온에 따른 변화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찌 톱이 30cm 올라오는데 0.25g 밖에 안 되는데, 예를 들어서 표면적이 0.01mm, 0.01mm입니다. 체적이 늘어났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찌의 체적이 0.01mm의 부력의 크기가 얼마나 커지는지는 저는 알 수 없습니다. 계산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어떻든 찌로 표현하면 두세 마디까지 차이 납니다. 당연히 가벼워지는 거죠. 그런 점이 다른 점입니다. 찌는 현장에 가셔서 적응을 시킨 후 사용하셔라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뜻입니다. 순부력과 온도의 변화는 체적의 변화로 인해서 순부력이 변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설명을 드리고 1단계 설명은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찌로 하다가 긴 찌로 바꾸고 싶다. 과연 얼마나 더 포인트의 이동이 생길 것인가 하는 계산법입니다. 30cm 찌를 쓰다가 60cm 찌를 쓰면 얼마만큼 더 추가 멀리 나갈 것인가. 유료터 같은 데서 낚시하면 낚싯대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낚싯대의 총거리는 제한이 되지만 찌를 제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멀리 던지기 위해서 찌를 일부러 긴 거를 씁니다. 그러면 도대체 얼마를 가는가? 이것은 다음번에 2차 스튜디오 강의에서 영상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차 영상물은 여기서 마감을 하고 2차 영상물에서는 좀 더 다른 그리고 재미있는 얘기를 같이 겸비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